올림픽파크 프레온의 계약률 미공개 전략이 분양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없어 시장에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복귀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유력 후보권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술 성장주로 꼽히는 바이오 업계의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서울 분양시장 최대여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프레온이 계약률을 미공개에 붙였는데요. 이런 전략이 오히려 남은 분양 일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청석 기자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꼽혔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프레온은 지난 17일 정당 계약 마감일이었지만 1, 2순위 당첨자들의 최종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청약이 진행된 강북권 대단지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일반 분양 계약률 59%, 비강남권 최초 3.3제곱미터당 분양가 평균 4천만 원을 넘어 주목받았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도 클래시는 계약률 49%를 기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모두 계약률을 공개했습니다. 40에서 50%대 성적도 공개한 상황에서 둔촌주공이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자 일각에선 둔촌주공 계약률을 두고 40에서 70%까지 다양한 계약률이 언급되며 흥행 참패 등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률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수요자든 공급자든 주택시장 안에서는 일정하게 공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둔촌주공 정당 계약률을 두고 많은 추정치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정당 계약률은 70%에 근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보니 시장에선 좀처럼 믿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사이 둔촌주공 조합 입주권의 가격은 전용 84제곱미터가 2021년 최고가 23억 7천만 원을 기록했었지만 현재는 13억에서 14억 원대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한편 올림픽파크 프레온은 예비 당첨자 계약을 오는 2월 7일에서 2월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무순위 청약의 경우 청약홈에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 3월 회사 경영에서 손을 뗀 안국약품 오너 2세 어진 전 부회장이 오늘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 이사로 복귀했습니다. 불법 임상, 리베이트 등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하게 복귀를 강행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불법 임상시험과 대규모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경영 복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국약품은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어진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자진 사임했고 그간 안국약품은 전문 경영인 대표 체제로 운영됐습니다. 당시 공식적인 사임 이유는 건강이었지만 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각이 많았습니다. 불법 임상시험과 리베이트 혐의 등 어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논란을 감수한 채 경영 복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상속세 해소가 꼽힙니다. 어 전 부회장은 최근 고 어준선 명예회장 지분을 전량 상속받았는데 가업 상속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수십억 원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업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어 전 부회장이 사내이사 선임을 시작으로 대표이사까지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법인세 인하가 이제 어려우면은 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각종 공제 제도는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정부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의 문제로 회사 차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진 전 부회장이 임시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복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안국약품의 전문 경영인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챗GPT가 연일 화제가 되자 국내 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그토록 친근하던 달이 다르게 보였다. 하얗게 부서지는 달빛 같았다. 네이버의 초거대 AI 기술인 하이퍼클로바 언어 모델이 작성한 문장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인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초거대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미 초거대 AI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했습니다. 돌봄 분야 클로바 케어콜, 쇼핑 분야 클로바 MD, AI 개발 도구 클로바 스튜디오 등의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했습니다. 성낙호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착수해 초거대 AI를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기반도 다져나가고 있다며 클라우드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초거대 AI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AI 자회사 카카오브레인도 GPT-3 모델의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코GPT를 개발했습니다. 코GPT는 마케팅, 커머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광고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긴 뉴스 내용을 짧게 요약해줍니다. 카카오브레인 관계자는 코GPT의 영어 및 일본어 모델을 준비해 오픈소스화하고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등 동남아어 버전으로 확장 개발하겠다면서 더 많은 곳에서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석유화학업계에 한파가 불어닥친 분위기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체질 개선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효진 기자입니다. 석화업계가 친환경 전략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네스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스파가 해양 폐기물을 선별 가공해 제공하면 LG화학은 오는 2024년 가동 예정인 충남 당진 공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의 기존 제품보다 탄소를 3배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고 있어서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기저귀나 바닥재, 재활용 플라스틱이 들어간 리모컨이나 셋톱박스 소재 등을 출시하면서 탄소 중립과 자원 선순환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와 음극재 전문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인 하이니켈 양극재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수출을 승인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합작사인 캐나다 얼티엄캠과 중국 절광포화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목재, 석탄 등을 고열로 가공해 생산하는 친환경 소재, 활성탄소 생산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연산 7,000톤 규모의 활성탄소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롯데케미칼은 파키스탄의 고순도 테레프탈산 생산 판매 자회사인 롯데케미칼 파키스탄 매각을 위해 파키스탄 화학회사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자금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롯데케미칼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배터리, 수소, 리사이클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6.0으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한참 아래인 60선에 머물러 있어 집을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역은 지난주 65.5에서 이번 주 66.3으로 상승했지만 강남 권역은 지난주 66.0에서 이번 주 65.7로 하락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 강북구가 있는 동북권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지난주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의 윤곽을 볼 수 있는 숏리스트가 발표됩니다. 현재로선 3명이 유력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보자 선정을 앞두고 또다시 관치 논란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우리금융지주를 이끌 차기 회장의 유력 후보권이 오늘 결정됩니다. 우리금융지주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오후부터 서울 모처에서 지난 18일 선정했던 후보 8명 가운데 3명으로 압축하는 숏리스트를 최종 결정합니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이원덕 우리은행장과 박화재 우리금융사업지원 총괄사장, 그리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하지만 숏리스트 발표에 앞서 금융권은 벌써부터 시끌해졌습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정면으로 비판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에는 임추위를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원장은 전날 보험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경로로 작성된 건지 숏리스트를 만드는 기준과 평가가 필요한 적정 시간이 확보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추위의 후보군 선정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금융기관처럼 합리적 후보군을 형성해야 하고 주주 중에서 객관적 기준이 맞냐고 할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야 한다며 임추위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명의 후보자 선정을 하루 앞둔 임추위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들입니다. 가뜩이나 임 전 위원장의 등장 자체로 관치 논란이 절정을 이룬 상황이어서 금융권 역시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을 향해 관치를 비판해온 금융노조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뭔가 숏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발언을 했잖아요. 계속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압박 아니냐 이건 거죠. 민간 은행이 관료 출신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영업 중단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증권, 보험사 등을 보유한 온전한 지주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 출신이 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전 민영화를 이룬 뒤 첫 회장 교체라는 타이밍에 관료가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금감원장의 발언이 숏리스트 후보 선정은 물론 향후 최종 후보자 결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돈 빌린 중소기업들이 겪는 금융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고금리에 시달리는 취약 중소기업들에 대해 5대 시중은행이 4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다음 달 초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1분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분기 중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합니다. 지원의 핵심은 고금리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겁니다. 우선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온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경우 금리가 연 7%를 넘으면 이자의 최대 3%포인트까지 대출 원금 상환 처리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약정금리 연 10%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은행은 기업이 낸 이자 1,000만 원 중 7% 이자를 제외한 금액 중 최대인 300만 원을 원금 상환에 쓰는 식입니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낮춰주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5%, 변동금리가 5%로 금리 차가 0.5%포인트인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인 5%로 0.5%포인트 감면합니다. 금리 인하도 진행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대출금리가 7%를 넘을 경우 금리를 최대 2에서 3%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또 연체 중인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1년간 최대 1에서 3%포인트 인하합니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조금씩 다르고 자체적으로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있어 중소기업 고객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로 코스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사자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에 코스피가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외국인들의 거친 매수세 덕에 오늘 코스피는 2,484.0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 사자를 유지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5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배경은 원달러 환율의 약세,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반사수혜 및 긴축 완화 기대감 등으로 풀이됩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기대치를 웃돌며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높인 부분도 증시 상승에 한몫을 했습니다. 이에 기술주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3.71% 오른 2,484.02포인트에 코스닥은 3.24% 상승한 741.2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이러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합니다. 외국인이 변심할 경우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달에 그 증시 상승폭이 워낙 또 가팔랐던 점과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외국인 수급 영향력에 의해서 좀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국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미국의 2월 FOMC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속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대표적 기술 성장주로 꼽히는 바이오 업계는 지금 찬바람을 넘어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투심의 기업들의 주가도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 업계 현 상황들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웃고 계시지만 바이오 업계의 현 상황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업계에서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업계가 어느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지난 20년간 언제나 있어 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요즘은 뭐 경제 상황도 다 안 좋고 뭐 전쟁도 있고 긴축도 있고 자금 시장에 완전히 경색이 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나름대로 퍼포먼스가 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장사는 자본시장에서 또 얼마든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셀리버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즘에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재무구조 악화 얘기 나오고요. 대표 본인의 환매 조건부 계약에 의한 보유지분 매각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소설 같은 얘기고요. 환매 조건부라는 거는 일정 시간 뒤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조건으로 제 주식을 빌려준 거를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와 특수관계인들은 20%가 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에 뭐 문제가 있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경영권 매각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빠지는 상황에서 회사는 껍데기일 뿐인데
아무도 그런 거를 뭐 산다, 판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럴 가능성은 전혀 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시하게 이쪽으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셀리버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신약을 창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예. 바이오 기업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뷰티 산업에 진출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 한마디로 아까 뭐 애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본업을 좀 등한시하면서 뷰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꼼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뭐 라이센싱 아웃부터 해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1998년도에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할 때도 의약품 회사와 존슨앤존슨처럼 의약품 회사와 헬스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한국에 가서 라고 계획을 잡고 이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군을 만드는 회사가 셀리버리 리빙 헬스고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그 라이센싱 아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아까 뭐 설명을 해주셨지만. 자, 일단 5개 회사 글로벌 12등 안에 들어가는 5개 회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중에 가장 첫 번째 회사하고 독점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협상이 완료돼야지 나머지 4개 회사하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2달 반 동안 협상을 했고 지금은 그 회사가 있는 미국 보스턴에서 지금도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보스턴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있어요. 밤 12시가 넘겨갖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뭐 제약바이오는 원래 어려웠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그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예. 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우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로 나아가서 향후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2023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 8년간 한국의 모든 제약사, 모든 바이오텍 회사들을 합쳐서 지난 8년간 1조가 넘어가는 라이센싱 딜을 한 회사가 17건이 있었어요. 17건. 많진 않네요. 많진 않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100년 된 제약회사도 라이센싱 한 건도 없는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8년간 모든 제약회사, 모든 바이오텍 회사들이 17건을 라이센싱을 했는데 1조가 넘는 사이즈로 그중에 3건은 다시 반환됐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해지된 거죠.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이 실현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순위로 여기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곧 있을 그 라이센싱 1차 라이센싱을 빨리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4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랑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첫 번째 회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빨리 마무리해야지 2번째, 3번째 연속 라이센싱 그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회사 플러스 한두 군데를 더 라이센싱 아웃해서 더 이상 뭐 이런 주가 얘기, 뭐 주가 하락 얘기 그리고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회사가 출렁출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단기 계획이에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신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계획들 꼭 이루셔가지고 바이오업계에 또 큰 획을 긋기를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